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오늘은 1901년부터 1936년까지 살았던 작가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훈은 고등학교 다닐 때 3.1운동에 가담하여 4개월간 복역하고 퇴학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설에서 농촌 계몽활동 보고회에 처음 만난 대학생 박동혁과 최영신은 서로의 가치관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혁이 말합니다. 이 땅의 지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서 그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그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높직이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태도를 당연히 버리고 그네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써 다시 살아가기 위한 그 기초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전 영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던 김지원 작가의 말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해한다. 그것은 아주 얕은 레벨이죠. 이해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분명 다르죠. 아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있어요. 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모르고 말죠. 이해를 아무리 한다 해도 물이 되어보지 않고는 H2O가 뭔지, 한국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한국 사람이 뭔지 정말은 모르는 거겠지요. 일제시대 농촌의 현실을 경험하여 알기 위해 동혁과 최씨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동혁의 고향 한곡리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새된 기상나팔 소리는 황금빛 햇살이 퍼지듯이 비 뒤의 티끌 하나 없는 공기를 찢으며 온 동리의 구석구석에 퍼진다. 나팔 소리가 난 지 5분쯤 되어 그들의 운동장인 잔디밭에는 중년,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한 50여 명이나 되는 조기 회원들이 그득 모여섰다. 15분 동안에 체조를 마치고 동력 하늘을 향해서 산천의 찬기를 다 마셔버릴 듯이 심호흡을 한 뒤에 이번에는 건배가 한가운데 가 우뚝 나서며 자, 애한가를 부릅시다 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지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동혁이와 건배의 합작으로 청년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조가 끝나면 부르는 것이다. 비바람이 험하고 물결은 사나워도 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하나 송백같이 청처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한 줌 흙도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라. 이 목숨 끊지도록 북돋우며 나가세. 날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였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받아서 합창을 하는 청년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흥분을 느낀다. 자, 아침 뒤에 우리 공동답 모짜리를 만드세.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네. 나는 이 대목에서 내가 어렸을 적 아침마다 들었던 새마을 운동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1970년 박정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35년이나 앞서 심훈의 소설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설 상록수는 작가가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35년에 발표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동답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요? 저 너무 큰 마을 강도산의 집 논 닷맞이기를 억지로 때를 써서 도지로 얻었어요. 그래 우리 농우회원 12사람이 합력을 해서 작년부터 짓는 거야요. 그럼 추수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도지 5섬만 그 집에 드리고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10섬이 나든 15섬이 나든 적립을 했다가 다른 돈하고 보태서 우리의 회관을 꼭 지을 작정인데
하지만 공동답을 짓거나 또는 이용조합을 만들어 씨앗이나 일용품을 싸게 사다가 쓰거나 하다못해 이발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그 전략한 돈을 저축하는 것은 반드시 회관 하나를 짓기 위한 게 아니지요. 우선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한 몸 한뜻이 돼서 직접 벗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통일을 얻고 또는 육체적으로 단련을 받으려는 데 있어요. 무엇부터도 우리한텐 단결력이 부족하니까요. 하루 한 번씩 깨끗한 정신으로 한 장소에 모이자는 거지요. 그 모인다는 것, 한 사람의 호령 아래서 여러 사람의 몸이 똑같이 움직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애향가를 부르는 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찾고 용기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최 씨는 기독교 청년의 특파원으로 청석골로 내려갑니다. 몸이 허약한 그녀는 아이들과 아낙네들을 교육하면서 학원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먼둥이 훤하게 틀 때에 일어나 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낮에는 학원을 지을 기부금을 모집하러 몇십 리 밖까지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인 친목계의 계원들과 같이 발을 벗고 들어가서 원두밭을 메고 풀을 뻗고 하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당으로 가야 한다. 가서는 서너 시간이나 아이들과 아기 다툼을 해가면서 글을 가르치고 나오면 다리가 굳어 오르는 것 같고 고개를 꼬는 힘까지 빠져서 길가의 잔디밭만 보아도 턱 누워버리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사숙하는 집까지 와서는 자리도 펼 사이가 없이 골아떨어진다. 그렇건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냉수에 세수를 하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솟는다. 아침마다 제 시간이 되면 동혁이가 부는 나팔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 같아서 좀 누워있으려랴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까지 놀 새가 없는 농번기가 닥쳐왔건만 강습소의 아이들은 나날이 늘어 오리박 10리 밖에서까지 밥을 싸가지고 다니고 기부금이 단돈 몇 원씩이라도 늘어가는 것과 친목계의 계원들도 지도하는 대로 한 몸뚱이가 되어 한 사람도 버둥거리는 사람이 없이 닭을 기르고 누에를 치고 또는 배를 짠다. 동혁과 최 씨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3개년 계획만 더 세우고 노력하면 피차의 일터가 단단히 잡히겠지요. 후진들한테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될 만큼 기초가 든든히 선 뒤에 우리는 결혼을 하십시다. 그러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다. 하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영신씨,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테지요? 네? 꼭 기다려 주실 테지요? 하고 영신의 두 손을 꼭 잡고 으스러지도록 힘을 준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이 목숨이 하는데 벼랑간 영신의 입술은 말끝을 맺을 자유를 잃었다. 지새려는 봄밤, 잠 깊이 든 바다의 얼굴을 휩쓰는 쌀쌀한 바람이 쏴하고 또 쏴하고 타는 듯한 두 사람의 가슴에 벅차게 안긴다. 동혁과 청년들의 노력으로 마을 회관을 건립하지만 일본 경찰의 보호를 받는 악덕지주가 농간을 부려 회관을 빼앗으려 하자 동혁의 동생이 홧김에 회관을 불태우고 동혁과 동생은 감옥에 수감됩니다. 영신은 학원을 건립하지만 영양실조와 과로와 맹장염까지 겹쳐 입원합니다. 퇴원한 영신은 수감된 동혁을 면회하고 동혁이 석방된 뒤 일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요양차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유학에서 돌아온 그녀가 청석골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쓰러져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곧 석방될 터이니 청석골로 그녀를 찾아가겠다는 동혁의 편지를 받습니다. 동혁의 편지를 받아든 영신은 감옥에서 나온 봉합nep서에 회기구욱달한 먹글씨를 희미한 불빛에 내려보고 치보고 한다. 동혁이와 처음 만나던 때부터 경찰서에서 면회를 하던 때까지의 추억의 가지가지가 환등처럼 흐릿하게 남아 주마등과 같이 눈앞을 지나가는 모양이다. 그는 조심스러이 편지에 입을 맞추고 나서
어눌 하나마 목소리를 높여 동혁씨, 난 먼저 가요. 한국내하고 합병도 못 해보고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꿋꿋하게 싸우며 나가실 걸 믿으니까요. 청년들은 영신의 머리맡에 둘러앉았다. 여러 사람은 숨소리를 죽여 방안은 무덤같이 고요한데 영신은 할딱할딱 숨을 몰아쉬다가 제자 원재의 손을 잡고 나머지 힘을 다주며 원재, 내가 가더라도 우리 학원은 계속해요. 응? 청년들끼리 하고 여러 청년의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둘러보며 마지막 부탁을 한다. 원재는 무릎을 꿇고 다가앉아 두 손으로 시건한 영신의 손을 힘껏 쥐며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선생님. 하고 목이 메었다가 염려 마세요.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해서든지 학원을 붙잡을게요. 죽는 날까지 해나갈게요. 하고 굳은 결심을 보였다. 여러 해 동안이나 영신에게 지성껏 지도를 받아온 청년들의 눈에서는 국달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석방된 동혁은 영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동혁은 거의 실신이 된 사람처럼 청석고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병원에서 같이 영신을 가로할 때 정이 든 원재는 동혁에게 손을 잡히자 말 대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동혁은 입술을 깨물고 원재의 뒤를 따라 묵묵히 논틀 밭을 걸었다. 이제 와서 동혁은 다만 한 가지 소원은 온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던 사람의 길이길이 잠든 그 얼굴이나마 한번 보고 싶은 것뿐이었다. 입관은 했나? 비로소 동혁의 말문이 열렸다. 벌써 했어요. 이 한마디는 그의 마지막 소망까지 끊어버렸다. 동혁은 관 모서리에 얼굴을 비비며 연거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영신씨, 영신씨, 내가 왔소. 여기 동혁이가 왔소. 하고 목이 메어 부르나 대답은 있을 리 없는데 눈물의 어려운 탓일까 관 뚜껑이 소리 없이 열리며 면사포와 같은 하얀 수의를 입은 영신이가 미소를 띠며 부스스 일어나 팔을 벌리는 것 같다. 왜 당신은 일하는 것밖에 좀 더 다른 허영심이 없었더란 말요. 하고 꾸짖듯 하고는 한참이나 엎드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다가 영신씨 같은 여자도 이런 자리에서 남에게 눈물을 보이나요? 라고 경찰에서 마지막 만났을 때 제 입으로 한 말이 문득 생각이 나서 주먹으로 눈두덩을 비비고 벌떡 일어섰다. 그는 다시 관머리를 짚고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침묵하다가 바로 영신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하듯이 머리맡을 조금씩 흔들면서 영신씨, 안심하세요. 나는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있소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이 못다 하고 간 일까지 두 몫을 하리다. 하고 새로운 결심과 연결의 인사를 겹쳐 한 뒤에 여러 사람과 함께 관머리를 들고 앞서 나와서 조심스러이 상해에 옮겼다. 한국리로 돌아오는 길에 동혁은 몇 군데 모범촌이라고 소문난 마을을 방문하면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한국리에만 들어앉았을 게 아니라 다시 일의 기초가 잡히기만 하면 전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널리 듣고 보기도 하고 또는 내 주의와 주장을 세워보리라. 그네들을 통일시키도록 힘써보리라. 동혁은 불태워진 한곡리 마을회관을 다시 세웁니다. 최근 쥐새끼 바퀴벌레 같은 친일파 매국노들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불태워버렸지만 상록수와 동혁과 영신을 닮은 수많은 시민들이 불태워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매주 토요일 광장에 모이고 있으니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회관이 낙성되던 날 그 기쁨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파다 심은 상록수들이 키도듬을 하며 동혁을 반기는 듯 오
너희들은 그 기나긴 겨울에 그 눈바람을 맞고도 싱싱하구나. 저렇게 시푸르고